어제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어떤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을 갖고 공격했죠. 왜 사드 입장이 바뀌었냐 하고,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책 문제는 싸우더라도 나중에 좀 화합이 가능하지만 그 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가족 문제, 인종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건들면 나중에 화합하기 되게 힘든데. 그 아들 문제 지금 물어봐도 돼요? 나중에 물어봐. 지금 얘기하죠. 저기 그 정확한 멘트가 어떻게 됐죠? 그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랑 그때 할 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봤었어요. 문 대표 아들이 특혜를 받았네 어쩐데. 근데 그게 2012년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별 아닌 거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저기 문재인 대표의 그때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그 고용정보원이라고 있어요. 고용정보원이 국가정보원처럼 엄청난 단체가 아니고 고용정보원은 크게 빗보는 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1급 보통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9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9단계인데 거기는 6단계예요. 거기에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5급 공무원 아닙니다. 5급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이지. 고용정보원은 공무원 체계가 아니니까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5급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 행정고시잖아요. 행정고시 합격하면은 공무원 9단계에서는 5급으로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리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6단계 중에서 5단계예요. 이게 밑에서 두 번째인 거야. 대졸이면은 대충 채용되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이 양반도 미술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까 반기문 아들처럼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2012년도에 잠깐 새누리당에서 공격을 했었는데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사그라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면은 문재인이 그 백을 써서 하려면 왜 그런 일도 했겠냐 이거야. 그게 크게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 사실은 이제 누가 봐도 그 능력으로 봐도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갖다 문재인이 백을 써서 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 정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과들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말로 다니냐 해가지고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재명 시장이 광주에서 손가락 혁명 군단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한 7, 8천 명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뤘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너무 고무되셨는지 이제 그 사드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정확한 멘트라면. 이재명 트위터에서 올린 글입니다. 네. 그래도 나는 공직 이용 아들 취업시키기, 돈벌이에 공직 이용하기는 안 했고 시장 직무 130일 이행에 성과냈고 공약 이행률은 96%입니다. 그대의 지지 후보는 공직자일 때 위에서 말한 부분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냥 문재인은 언급은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문재인 아들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네요. 다음 아고라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아고라에 나온 거를 봤더니 쓴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아들 보니까 이력서에 한 사진도 봐라. 얘 양쪽에 이렇게 귀걸이 달고 이제 벌써 태도 문제를 짚는 거예요. 귀걸이하고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력서에다 딱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기가 경쟁률이 1대1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봉이 2,200이래요. 그리고 능력적인 부분은 제가 그쪽 전문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적은 사람 말로는 얘가 만든 동영상이 전혀 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얘가 여길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이 힘을 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네, 당시에 이제 대선 전에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 제기했다가 나중에 그걸 그냥 허지부지 넘어갔는데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왜 경쟁률이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데 1대1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1년 문준용 씨가 1년 근무하다가 퇴사했는데 나중에 뉴욕 파슨스 스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갔는데 이 1년간의 경력을 그걸 갖고 사용한 거 아니냐 입학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아까 저기 5급 이야기 꺼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5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근데 공공기업은 공무원하고 전혀 다른 체계고 그리고 고용정보는 6급 체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 경쟁률이 1대1 된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업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업계에 일러스트레이션 편집하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지원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연봉이면 2,200이면 안 가요.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1대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뉴욕 파슨스 스쿨을 갔는데 고용정보는 1년
그것 때문에 유 파슨스가 채용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난 그 얘기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 뭐냐면은, 뭐 고용 정보는 꼭 아니라, 제 파슨스 스쿨에 한번 알아봤더니,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이제 중요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2200이라도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게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제 그 사실 나중에 허지부지가 덮어버렸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퇴직금을 이 사람이 1년인가 다녔는데 그리고서는 다니다가 뭐 유학을 갔다나? 근데 그거를 쳐가지고 뭐 37개월치를 줬다는 둥 뭐 이렇게 그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여부는 모르지. 근데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고용정보원이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도 말하자면은 그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을 건데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그렇게 줄 리가 있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걸 뭐라고 반박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는 있죠. 공공기업들이 그 예정의 계약 기간 전에 내보낼 때는 명태금 비슷하게 200% 얹어줄 수 있어요. 그런 아니, 경우 꽤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고용정보원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2200 그 월급 받고 받는 놈을 갖다가 퇴직시키면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박근혜 정부라면 이해가 가요. 노무현 정부 때 37편 안아주겠다. 뭐 이유가 있어서 줬을 겁니다. 근데 그건 이유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이 씨발 말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인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이재명 시장도 우리 박원순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우려가 들어서 이 문제 네.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 나온 게 두 가지 사드 배치 문제하고 아들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어젯밤에 처음에 저는 그거 보고 이분이 뭐 음주하셨나? 네. 나도 저 그 얘기 듣고 좀 눈을 의외긴 의외였어요. 음주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가 오늘 저기 기사를 보고 어제 그 손가락 혁명군 그 너무 업됐나 봐.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저기 술 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준비된 공격이구나. 그리고 저기 이재명 시장이 언급해서 갑자기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사실 최근에 종편들이 그 아들 문준용 씨 취업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인용해서 던진 건데. 그래서 인용을 하더라도 저기 보도를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재명 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난 이재명도 이거 보니까 이거 매우 중대한 분순이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인간들이?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보니까 이제 손가락 혁명구라고 예, 그 있잖아요. 예. 그 그룹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이재명 시장의 가족 문제, 뭐 이렇게 말실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쳐보겠다, 뭐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게 정책 차이로 논쟁하면 나중에 화합이 가능한데 네.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 때리기 시작하면 서로가 나중에 화합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인간적인 문제를 때려도 나중에 하여본데. 근데 그래요, 잘. 합돼. 그거는 이제 좀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은 좀 불만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시장의 막말이라든지 이재명 시장의 가족사 혹은 뭐 연애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거든. 그게 이재명에게도 꼭 나쁘진 않아요. 제대로 응수만 하면은 오히려 그걸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문재인 지지자들이 자기 이마박에다가 나 문재인 지지 써놓고 공격하지 않을 건데 이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틀림없이 문재인 지지자들 했을 거야. 뭐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공격을 했다고 지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렇다는 치더라도 이재명에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은 틀고 가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훌륭하게 전 잘 틀고 갔다고 봅니다. 근데 참 대응을 거기에 잘했어요. 대응하는 이제 문재인의 그 아들 문준영 씨 문제는 2012년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틀 게 없었으면은 심지어는 문재인 뭐 양산 집회에서 뭐 1인치가 법을 위반했던 이전까지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미 틀리고 나갔던 문제거든요. 그걸 재론하는 거는 게다가 같은 펜 안에서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아까 손가락 혁명군 나오고 뭐 지지자들끼리 인신공격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가 제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 뭐 얘기할 수 집에서 있어요. 별난 사람이 할 수 있죠. 이재명이 직접 하니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를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뭐 3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갤럽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빠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갤럽은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잖아. 그러면 첫째 주에는
이렇게 예비조사를 해요. 예비조사를 해서 8등까지 끊습니다. 컷오프를 시켜요. 이게 박원순은 팔이 밖으로 밀려난 거야. 그래가지고 본조사에서는 박원순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박원순에서는 쇼크를 받았지. 갤럽 여론조사가 그래도 우리나라 식자청 중에서는 제일 그 공신력이 있는 조사인데 이제 박원순은 거기서 이제 조사에서도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거의 몰락에 가깝게 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호에서 그걸 뜯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도 지금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드려서 안 될 문제를 본인이 직접 건드린 거예요. 문준영 씨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고, 근데 문제 사드 배치 문제는 충분히 이재명 시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경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시장이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명확히 뭐 문 후보 밝혀라 달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는데. 그래, 이제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의 행보는, 그게 과거 노무현식 행보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은 인지도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인지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유력한 후보화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다른 점도 또 있긴 있어요. 그때는 뭐 이인재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극복하면은 이길 수 있는 후보였는데 지금 문재인은 이기기 힘든 후보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취하는 정책으로 과연 온당하냐 뭐 그런 이제 그 반론은 있겠지만 어떻든 그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노무현하고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뭔가 각을 보이는 싸도 안 돼.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절반에 가까이 있거든. 그럼요.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충성 지지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포지션이나 태도, 애티튜드의 차이, 뭐 영문가인데 차이는 뭐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면으로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시민케이는 문재인이 코너에 몰리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 문재인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거꾸로 신뢰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고 그냥 저기 문재인이 바보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왜 반기문도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반기문은 바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아니 저는 저기 반기문의 행태를 보고 이걸 바보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제 태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재명이 그 아들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저는 악수죠. 대악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까 한 표현에 따르면은 완전히 이거는 저기 문재인을 비웃는 거거든. 게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저걸 비교하는 거야. 내 그 말을 딱 듣고 느낀 게 자기 행하고 원수가 된 이유가 뭐냐? 걔가 행이라고 와가지고 뭐 성남시정에 관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선을 끊는 바람에 서로 왼수가까지 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 아들 취직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비춰져요. 뭐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은 어제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 보셨지만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15,000명이 모였다는 건 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야, 충격적. 아니 근데 15,000 15,000명이 진짜 모인 거예요? 근데 왜 뭐가 숫자도 막 틀리더라 그건 또? 서울신문에서는 15,000명이 모였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오히려 더 이재명 어제 그 집행부 측에서는 7,000명이 모였다고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 강당은 4,400명? 4,000명 정도가 수용되는데 그게 꽉 들어찬 거 보면 7,000명 정도는 뭐 그러네요. 왔다고 계단에 봐야죠. 앉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사실 저는 선거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게 무슨 뭐 합동 유세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출정식 하는데 한 지역에서 서울도 아니고 한 지역에서 7,000명 모은 건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러네요. 동원력이 좀 놀랍다 이렇게 볼 수도 왜 있고. 언론에서 뻥튀기를 해줘요? 아니 뭐 15,000명이다 7,000명이다 그 뭐 숫자는 뭐 하여튼 많은 수가 왔다 이게 이제 불변의 사실이죠.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우 엄청나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이제 동원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뭐 얘기를 하는데 동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식 동원이 있어요. 돈봉투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비용 플러스 알파를. 이게 이제 이런 동원은 욕을 먹어요. 근데 자발적 동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국 조직에서 야 이번에 그 컨벤션 센터 하나 우리 가자. 그렇죠. 내 버스 대절 낼게. n분의 1로 하자. 그러면 그건 동원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옛날 희망버스도 그랬고 이 광화문 도심 집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동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의미에서의 동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발적 동원이죠. 근데 그런 자발적 동원력은 매우 그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뭐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가 낮은 사람이 팍 치고 올라갈 때 일어나는 전형적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만큼 문재인의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완벽한 그 대체제가 되고 있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뭐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빠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15,000명이든 10,000명이든 7,000명이든 광주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노무현 그 후보 때 많이 뭐 거의 다 가봤는데 그때 안 그랬어요. 우리 최대 모여봐야 1,500명이에요. 최대 끌어모으면 2,000명. 그랬고 근데 그게 10,000명이 한 지역에 모였다는 거는 사실 기절할 일이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차근차근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경선 준비용으로. 그래 좋아. 뭐 아무튼 그거를 얘기를 하면 DMR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의 반이나 오고 얘기를 해야지. 30대 10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까? 근데 그 이길 수 있다는 증거로 광주에 15,000명 모였다. 그럼 맥락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경선 룰에 만약에 모바일 없이 오로지 오는 현장 투표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아전 인수적 해석에 불과하고 근데 이제 15,000명 모였다는 게 저는 최소한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노무현 때도, 뭐, 아까 뭐, 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2,0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나는 6,000명이나 모여? 야, 이거 진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디스가 나왔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악수예요. 그게 이미 다른 당의 공격에 의해서 지난 2000 대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문제고, 제가 그걸 살펴봐도, 이게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냥, 네가 싫으니까, 새누리당 같은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이야. 그러나, 당내 주자가 그런 전후 맥락도 안 살피고, 나는, 내 형님하고 왼수 왜 됐어? 나는 공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야. 문제는 뭐야? 지 아들 취직이나 시켜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업돼가지고 했다는 거는 진짜 술 먹고 하지 않았으면 못할 실수다. 굉장히 큰 악수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서영수 대표님이 이재명 시장의 평소 SNS를 못 봐서 그러는데 원래 그런 악수를 계속 두셨어요. 근데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도를 넘은 거야. 그러면은 박원순은 안 그랬을 것 같아. 평소에 하도 실언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거지. 근데 뭐 이재명 시장도 우리 편이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원수져서 뭐 좋을 거 뭐 있냐 뭐 등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웬만하면 문제를 안 삼으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이렇게 계속 지지자가 이러는 거 다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지지자야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지자 관리를 갖다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후보가 지가 직접 이러니까 진짜 계속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아까 김동수 씨도 얘기했지만 한두 번 이런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지가 트럼프요?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이게 아까 뭐 우리 시민케이도 잘 아는 분을 양 캠프를 잘 아는 분을 만났더니 이재명 시장한테 도대체 문재인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이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것처럼 한 15,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진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만 문재인을 이기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성급한 생각이 결국은 그런 식의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좀 오버한 발언들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당내 후보를,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디스를 하는 거는,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이재명에 대한 호감을 완전히 접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거는 상식 이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발언들 계속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광주 컨벤션센터에 10,000명인지 15,00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인원을 모으고 이게 경선 룰이 어떻게 짜지냐는
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2012년씩 갈 거예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페북에서도 보면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은 딱 글만 봐도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성향이. 상식적으로 완전 국민들 해도요. 네. 이번에는 저 이재명이 문재인한테 못 이깁니다. 그때 당연히 그렇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을 때 정동영이 이겼던 거는 네. 상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동원력이 빛이 났던 것 뿐이에요. 물론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면은 이번에 이재명이가 저기 저 광주 컨벤션 센터에 뭐 7천 명을 모았던 것처럼 엄청난 동원력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지지율이 이 정도 나와버리면은 탈불검입니다. 그러면 저 문재인 지지자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네. 동원력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오바를 했겠느냐? 라는 문제는 결국은 두 가지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후보 간의 화합을 네.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주자들을 다 기용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문재인이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 자, 그건 어떤 효과를 하느냐. 야, 뭐 힘들게 이재명 지지하지 마.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얘들한테 밀어줘가지고 다음 하게 할 거야. 지금은 이게 10대 3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일종의 대세론이거든. 당내 대세론.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 네. 요런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미락설이 이제 떠돌았거든요. 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차기 서울시장을 이재명을 밀어가지고 차차기에 이재명이 되도록 해준다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저 이재명 지지자들 헛짓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이재명은 그렇지 않아도 10%대의 이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을 뭔가 이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도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주자들 다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락설도 돌고 하니까 지지율이 돌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초조함에다가 7천 명 이상이 모인 감정이 업되면서 그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문재인 아들 얘기가 물론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뭐 종편에서 떠들어냈겠죠. 이거 종편에 나오는 그 정신나간 그 자칭 정치평론가들 그거 내뱉는 망발 그대로 믿으면 망합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악수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다가는 진짜 이재명 지지율도 4%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영수 대표님이 네. 이재명 시장이 별로 관심 없는 게 쭉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켜본 사람들은 아니, 1%도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이재명 시장은 계속 그렇게 했다가 또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또 쳤다가 빠져나오고 계속 그런 전술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술에 효과가 있었냐는 거야. 근데 초반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었었는데 딱 이 시기에 이제 저렇게 한 17%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10%까지 빠졌는데 그 전술이 계속 데미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미지를 줬는지는 뭐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는 모양이지. 근데 문재인이 박원순이 문재인 디스를 하고 완전 지지율 확 빠졌잖아요. 예, 예. 이게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금도를 넘었으면은 그건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난 이재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문재인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급에 문재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 열심히 보고 이재명 건 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도 별로 관심 없고 안희정도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거든. 근데 대부분은 저 같아요. 이재명, 저 강단 있고 좋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사람이 뭐, 디테일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욕처먹고 그런 얘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아들을 디스한 거는 이거는 이제 금도를 넘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 말이 일단 뉴스로 안 나오고 있어요. SNS를 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 안에서만 지금 이게 뉴스에 이제 안 나오고 회자가 있어요. 되고 있는데. 근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종편에서 지금 떨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이번에 아무튼 이 문제가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한테 악재가 될 거고 없다고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력 문제에 대해서 있네 없네라고 해서 강건남 불구경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한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밝히는 것,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진짜 실망했어요. 당연히 네,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렇게 상대 후보에 대한 굉장히 저열하고 그리고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데에 대해서 이런 인신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역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에요.
그냥 일개 시민이에요. 그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트위터에 바로 RT가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음주운전 경력자가 대통령 되겠네? 라는 RT 바로 붙지 않습니까? 공문서 위조죄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를 또 가지겠네요? 이런 RT가 또 붙는 거 아닙니까? 김영대가 되게 억울하겠네. 아니 근데 팩트는 시켜주고 사실은 그 반대죠.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신이 대통령 되면 음주운전 경력 가진 대통령 가지게 되겠네 이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걸 응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아, 그런가요? 뭐, 어쨌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한 다음에, 두고 난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 자기 약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약점을 끌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대통령감이 아닌 거지. 그 부분이 좀 항상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보면 참 시원하고 사람이 좋은데 누가 이렇게 조금만 찔리면 바로 받아치는 얼마나 사람이 가볍습니까? 그 그게 이제 한마디에 따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좀 지가 저기 떨어져서 음주운전 했다라는 거는, 아니, 그건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그건 미안하다 할 일이지. 그걸 대놓고 한 다음에 상대방 후보를 갖다 약점이라고 그걸 갖다 찌르고 앉았으니. 근데 하여튼 이재명 시장의 그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부적인 전략과 외부적인 온도에 대해서 너무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저리가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승리한 게 트럼프의 트위터 때문인데, 트럼프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난 이제 꼴통으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략을 트럼프가 이긴 원인이 있다는 어쩌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거 답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서 이기겠다는 판단을 한 정치적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저열하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They go low, we go high. 정확히 저는 정말 이게 팩트는 나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왜 그렇게 했는가 보면 트위터 이 사람 24시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추정컨대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 그 IT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걸로 한 방으로 한번 날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 못 나오게 나를 알타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네. 근데 이제 아둔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재명 반기문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재명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보냈던 취지가 전부 다 흠한 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다못해 대통령은 나발이고 성남시장도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은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때문인데, 감정이 욱한다고 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는 지금까지 내부 총질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거는 진짜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에다 못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종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난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자기들로서는 문재인이가 절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모든 걸 끌고 와서 씹어대겠지. 근데 최소한 민주당의 틀 속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이번에 꺼낸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에게 큰 분수령이 될